바닷가의 삶은 늘 활기에 넘친다. 광주리마다 제각금의 고단한 삶을 담고 있는 어시장의 한나절. 올해 60살, 정장 차림의 이 노신사는 왜 이 바닷가 마을을 찾아온 것일까? 할머니, 저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 박영희호 씨 묘라고요.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네, 장사 지낼 길에 좀 보기도 아, 보셨어요? 네, 직접요? 박영효는 구한말 때의 인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그의 장례 행렬을 직접 봤다고 한다. 박찬근 씨는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박영효. 그는 조선조 철정임금의 딸 영애옹주와 결혼했던 분. 이 길 끝에 그의 묘가 있다고 했다. 그 묘가 있던 그 자리는 변해 있었다. 박찬근 씨가 기록해 놓는데 세월은 앞으로 치달리기만 한다. 나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한번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광주에서 목포 가는 길. 이곳 나주에는 좀 특이한 공원이 하나 있다. 성양공원. 이 공원은 이곳 나주 땅이 무려 62개 성씨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난 90년 10월에 조성됐다고 한다. 이곳의 맨 윗자락에 자리한 성씨가 있으니 반남박씨의 시원비. 반남박씨는 나주 반남 땅을 그 관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남의 안쪽 들판은 넓은 곡창지대. 곧장 뻗으면 영산강 줄기와도 만난다. 아저씨, 여기 상로제는 언제 지었습니까? 상로제는 영조 때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연금 지었었는데 그게 이제 부식까지 오라니까 그냥 한 서너 차례. 반남박씨의 시조 제실인 상노제. 이 제실 너머에는 반남박씨의 연원을 밝혀주는 설단들이 있다. 반남박씨 우리 그 특관 유래 개추 호적에 입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서 간단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밀직공 개축호전이 개춘에 발간이 됐다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옹익대부 밀직부사 상호군 치사 박수 연 78세 때 받으셨어요. 1376년 4세조인 밀직공 박수가 받은 개축 호적에 따르면 반남박씨의 일세는 호장공 박응주. 응자 주자. 그 이상의 연호는 기록이 없어 기선은 부지라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박씨들이 그러하듯 반남박씨 또한 박격거세를 그 뿌리로 삼고 있다. 그 후 밝혀지지 않은 그 언제부턴가 반남박씨는 이곳 반남 땅에 뿌리를 내려왔던 것이다. 전남 나주군 반남면 흥덕리. 반남박씨의 문중사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이 시조묘를 두고 후손들은 말한다. 이른바 벌명당,
거기에는 우여곡절 또한 있었으니 지관은 이 명당을 끝내 숨기려 했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마침내 광중을 파내려 가자 갑자기 큰 왕벌이 나와 지관을 크게 벌했다는 것이다. 전설처럼 여겨지는 핏줄의 역사. 그러나 오늘 찾아가는 이 종택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조상을 찾아 순리하던 소종선 찬근 씨가 어느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데 문중의 유적지를 낱낱이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통의 세계와 첨단의 세계. 그는 그 양쪽에 모두 속해 있었으니 그가 촬영한 것이었다. 시제에 앞서 먼저 산신께 올린 제사가 있었고 이윽고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반남박 씨의 6세 평도공 박은의 시제사였다. 예, 관세위 전작 대종선 찬서 씨가 언제나 초혼을 올리고 예, 묘전괴 평도공 박은 부친 박상춘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던 조상. 태종조의 좌명 공신으로 반남군에 봉군됐던 그런 할아버지였다. 반남 박씨들의 한성바지 마을의 하나. 그곳이 이곳 금산이다. 지금도 마을 사람의 대부분이 반남 박씨. 매년 2차례 이들은 이곳 사당에 모인다. 후손으로서 후손됨을 배우는 자리다. 금산의 반암박은 적장공 후려로서 고려말 적장공의 두채 아드님이신 문과공의 휘는 이 마을의 이평조는 박인과 박희권 부자. 조선 단종 복위를 위해 영월로 가던 도중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 금산으로 은거했다고 전해온다. 한군까지 정령 하셨으니 그리하여 그해 10월 끝내 단종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이들 부자는 집안 후원의 왕단을 세워 매년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충절은 이들의 선고인 박힐에게서 비롯됐을까? 이들의 증조부이자 고조부인 박힐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조선조가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혔던 인물. 그 후 태종이 수차례 관직에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도소제란 호를 내렸다는데, 그래서 마을 입구에는 3인의 충절을 기리는 이런 비문 하나가 서 있었던 것이다. 야천 선생. 반남 박씨로 그를 모르는 이는 많지 않다. 이곳 화양제는 야천 선생을 기리는 사당으로 최근 새롭게 중건을 하고 있다. 가운데 부리가 있어서 그걸 잘라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중심제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야천 선생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후손들은 이 사당의 중건에 마음을 쓴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건지, 치우침은 없고 또 모남은 없는지.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처마 끝에 어느샌가 벌이 들어가 벌집을 지어놓은 것이다. 이것을 두고 후손들은 또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후손은 벌명당의 길조가 된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후손은 부실공사가 되진 않을까 근심을 하고, 또 어느 틈엔가
야천 선생의 신도비를 찾아간 박찬근 씨. 그는 어딜 가든 이런 탁본 작업을 즐겨한다. 신도비. 그것은 누군가에게 읽혀질 때만 그 의미를 지닌다. 말로만 듣던 야천 선생이 누구인가는 이 신도비에 새겨진 한자 한자에 담겨 있다. 박소. 그의 자는 언주, 호는 야천. 숙종조의 신진사대부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려 했던 반남박 씨의 11세. 뜻밖에도 이 비문 글씨는 조선조의 명필 한석봉이 쓴 것이었다. 선조가 남긴 삶의 기록. 그것은 오늘의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혀질 것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찬근입니다. 네,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나 윤도식입니다. 그러면 참 이제 물건이 참 음식 물건 안 되려고 도서가 지내가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걸. 파평윤 씨가 자랑하는 조선 10대 명당터에 지어졌다는 고택. 그런데 이곳에서도 야천 선생의 묘소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 일컬어진다. 그날 밤에 또 눈이 자꾸 와고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온다. 야천의 묘는 원래 그의 외가였던 파평윤 씨의 묘자리였다. 그러나 야천의 부인인 남양홍 씨가 기지를 발휘해 방중에 물을 뿌려 명당임을 감춘다. 그리하여 마침내 훗날 야천 선생의 묘로 쓸 수 있었다는 것. 이 천하명당의 터를 잡았음인가. 그 뒤 반남박 씨의 문종사는 깊게 뿌리 내리게 되는데 박소가 낳은 아들이 5. 다시 그 아들들이 17아들을 두었으니 이를 일컬어 오웅 17동. 이로써 문종사는 일대 충흥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말년에 석의 박세당이 머물던 곳. 그는 이 집에서만 공조, 이조, 예조 등 3조 판서의 관직을 받았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한다. 그가 그토록 누누이 사퇴를 빌어 관직에 나아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부친인 하석 박정은 2조 참판을 지냈던 인물. 그 부친을 잃은 때가 4살 때였다. 그 뒤 석에는 또다시 당쟁으로 그의 아들 태보마저 잃게 된다. 이에 환멸을 느낀 그는 학문에만 정진코자 하였으니 모든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곳이 이곳 석천동. 그의 나이 52살 때의 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명절을 남기게 된다. 그의 학문은 이미 유학을 떠나 실학에 닿아 있었다. 당시 선비로서는 생각지 못할 농사일을 지으며 썼던 글. 특히 사변록은 당시 명분만을 쫓아 탁상공론이 되어버린 주자학을 새롭게 해석한 글들이었다. 그러나 티 없는 자연 속에 묻혀 위대한 학문을 완성시켜 나갔던 그의 글들은 일명 통설이라 불려지며 전국 유림의 비판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대의 필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위로는 주자를 모멸했으며 아래로는 우암 송시여를 욕되게 했다는 죄였다. 그리고 그는 끝내 사문난적으로 몰려 유백길에 오르게 됐고 그 이듬해 불현듯 세상을 떠나고 만다.
국전대제.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성균관 유림의 전통 제례다. 인파 속에 외국인의 모습도 보이고 의관을 정제한 촌노의 모습도 눈에 띈다. 옛 전통은 가냘프게 남아 이 시대의 변화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반남 박씨로서 동국 18년에 든 이는 박세채. 이게 사령장입니다, 이게. 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벼슬이 계자부세요. 계자부가 요새 말하면 임금님한테 가정교사니까 그게 마지막 벼슬이 계자부세요. 원 소론파였어요. 그런데 소론파면서도 tan평체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매에 모신 조선 후기에 들어 반남 박씨 문종은 5대 명문가의 하나로 손꼽혀왔다. 조선조를 지배하던 유학에 있어 반남 박씨는 노론과 소론의 중심 가문으로 그 명망이 높았던 것이다. 아주 오래돼서 기호정엔 그 노론과 소론의 거두들의 판액이 전해져 내려온다. 노론과 소론. 같은 반남 방문에서 태어나 노론과 소론으로 갈린 두 인물. 역사는 그렇게 한 가문을 뚫고 지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완성되지 못한 그 노론과 소론의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남 함양군 안이면은 연암 박지원이 현감을 지내던 곳이다. 그 연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웠다는 사적비. 그 연암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때 당장에 몰려 황해도 연암 골짜기로 피신한 뒤 스스로 호짓기를 연암이라 했던 박지원. 그는 조선조의 실학자이자 뛰어난 문인이었다. 정조 4년, 그는 자신의 문장을 하늘에 떨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그의 삼종형 박명훈을 따라 중국 기행에 나서게 됐던 것이다. 그 뒤 중국에서 돌아온 이 당대의 문호는 조선의 명저 열하일기를 남긴다. 그는 늘 그를 통해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향 공도를 찾고 있었는데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공도, 그 섬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고종 3년 때인 1866년, 이 반갑지 않은 배 한 척은 반남박씨 문중사 속으로 편입되게 된다. 당시 평양감사로 있던 박 교수는 통상을 요구해온 이 배를 침몰시켰던 것이었으니 이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뒷받침했던 것. 그러나 박 교수는 점차 통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외교가로 변신해 나간다. 실학의 대가 박지원의 손자로 북학파와 개화파의 연결 지점에 있던 박 교수. 그러나 그는 마침내 최익현 등 유림의 척화 사상을 물리치고 강화도 조약에 나서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제동은 그가 태어났던 곳. 그의 생가를 일러 백송댁이라 했다. 백송나무가 있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
그 백송댁의 사랑방은 늘 붐볐다고 한다. 1874년 그가 우의정에서 사퇴하고 물러나자 그를 따르던 개화파의 청년들이 모였던 것이었으니 그들이 바로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등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갑신정변을 준비했던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산 반남 박씨로 박정양이 있다. 그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도일했으며 조미전권공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 또한 개혁파 인사들을 후원했던 인물. 점차 전국은 달아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부풀어 터지고만 갑신정변. 정치적 혁신을 꾀하고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던 개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정국에서 급진 개혁파 인물들이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이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그들이 주장한 인민평등의 권리, 그 후로도 우리 역사는 이를 두고 많은 험로를 걸었는데 그 뒤 일본으로 망명, 귀국, 망명을 반복했던 박영효. 그가 살고자 했던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반남 박씨 문중사 순례는 일단 마무리돼야 했다. 어느덧 집안에 시제사가 닥쳐온 것이다. 오늘 이 도심 한복판에서 옛 종가의 질팍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종가의 모습은 새롭게 변했으나 그 기능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젠 참여자들도 이처럼 같은 도시의 한 자락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래는 그 후손된 이들의 정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아니던가. 남은 여기시면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여기 그래서 종가의 세월은 아직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그 조상들의 기일에 맞춰 흘러간다. 그리고 그 조상들은 우리네 삶의 중요한 매듭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 매듭에 함께 묶여있는 사람들, 한 울타리 되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고향은 가까이에 있다. 뿌리는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 이제 옛 전통은 옛 전통의 방식으로 부활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후손들은 오늘 속에서 새로운 전통의 맑은 빛을 만들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으로 조상과 후손들 사이를 좁혀갈 것이다. 그리하여 반남 박씨의 후손들이 새로운 전통의 미덕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웠던 과거의 전통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